안녕하십니까. 이사회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대표이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이 대표이사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학설에 관한 논쟁이 제법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학설 논쟁에 관한 부분보다는 대표이사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설 논쟁은 가급적 학설의 적응 정도만 가볍게 살펴보고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만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총회에서 주총결의사항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거기서 위임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게 되면, 자, 이사회는 크게 뭐냐면 결정하고 업무 집행에서 결정하고 감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거를 뭐냐면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해서 또는 외부에 대해서 이거를 대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집행과 대표기관이 두고 다 이 대표이사의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 이 대표이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업무 집행의 실행기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임하고 어떻게 이거 끝나는지 보면, 자,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게 원칙이다. 선임이라든가 해임은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데 정관에서 이것을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정관에서 그렇게 정한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이나 해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 사람인 경우는 단독이 되겠지만 여러 사람인 경우는 이것은 공동 대표이사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자격은 이사해야 되는가 이사가 아니야 되는가. 근데 일반적으로 자격은 이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물론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 임기를 넘어가서, 왜냐하면 이사가 임기를 넘어가 버리면 그 이상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가 아닌 자는 대표이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 임기를 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에 관한 것도 역시 이사의 대표이사 선임이라든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도 역시 특기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임되는 사유로는 이사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대표이사도 이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사가 끝나면 대표이사도 끝나는 거고, 다만 이제 대표이사의 특유한 정임 사유가 있는데, 그런 경우 보면 해임. 자, 주총은 언제나 특별기로서 해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임은 이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다만 회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때에 사임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즉 정임으로 인해서 대표이사가 없거나 정관의 규정에 미달할 때 퇴임자는 신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그것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사는 회사 기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눴는데 부정설이 다수됐다. 그러면 대표이사의 독립성. 자, 대표이사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이사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회가 중요한 사항에서 업무 결정을 한다는데, 이 이사회와 이 대표기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대표기관이 대표이사가 이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거냐, 또는 파생된 거냐. 아예 이렇게 끊어지다 보면 독립기관으로 인정하는 거지만, 이사회의 하나의 어떤 한 멤버로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생기관설 입장은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권은 이사회의 권한이나 대표이사에게 위임이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독립기관설은 대표이사는 이사회 기관이 아닌 회사의 별도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의한다지 집행한다가 아니다. 그렇지만 대표이사는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끊어서 보면 독립기관이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하나의 파생된 기관으로 보는 것이 파생기관설이다라고 하는데, 학설 논쟁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집행권인데, 이제 대표이사의 권한 중에서 업무집행권인데 어떤 게 대표이사의 권한이냐. 자,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서 정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부여받은 사항이겠죠. 대표이사의 직무를 보게 되면 정관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라고 작성하고 비치, 그 다음에 주주명부, 사채본부 비치, 재무제표 작성 비치, 제출 공고, 주식 청약서, 사채 청약서의 작성, 주권, 사채권의 기명 날인 서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업무결정권, 이사회가 기본적으로 업무 집행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사회가 하지 않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스스로 대표이사는 업무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일상적인 업무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대표권 범위는 우리가 지배인을 본 것처럼 상업상 대리상 상업 지배인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이고 불가 제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회사 영업에 관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법 총칙에서 상업상에 배웠을 뭐였죠? 지배인이었죠. 그 다음에 대표권의 제한으로 손해 제3자에게 대항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을 했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손해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권 행사 방법은 단독 대표이사인 경우는 물론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게 맞겠지만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인 경우, 수인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원칙적으로는 각자 단독 대표가 원칙이다. 각자 대표가 원칙이다. 즉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각자 대표가 원칙적으로 한다. 각자가 원칙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권의 제한을 보게 되는데 어떨 때 대표권이 제한이 되냐면 자,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는 항상 누가 수의사가 대표된다? 감사가 대표된다. 예컨대 회사가 이렇게 있고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 구성원이 전부 누가죠? 이사죠. 그래서 이사와 회사 간에 이렇게 대립이 될 때는 이 회사를 대표하는 건 누구다?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그 다음에 이에 위반한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내부적으로 대표권의 어떤 특정한 걸 제한했을 때 이것을 손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손해 제3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요. 대표권 제한의 효력을 보게 되면 자 대표권의 대내적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한을 가지고 주장할 수 없는 거고 대외적 행위 중 주주총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무효이며 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경우는 무효설, 유효설, 상대적 무효설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학설로 나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적 무효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 형식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 행위하는 것, 그것이 대표권의 남용이 되겠습니다. 대표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뭐 대표권처럼 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라든가 제3자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표권의 남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선인 경우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책임 구성과 관련해서 학설은 자 비진의 의사표시설, 비진의 표시설, 권리남용설, 비진의 표시설, 그 다음에 이익교랑설, 그 다음에 내부적 제한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설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지만 판례는 혼합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례는 섞여서 하고 있는 어떤 혼합형인 그러한 경에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학설과 관련해서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느냐? 불법행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는 누구와? 회사와 연대해서, 즉 이런 경우는 회사는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업무집행은 어떤 경우에 업무집행을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엄격하게 대표인가 아니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로 보이면 해당한다. 즉, 외형적으로 그 사람의 대표이사라고 보여지는 한 그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해서 제3자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회사와 대표이사는 연대해서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고, 외형 이론 적용상의 전제로서 상대방인 악이라든가 부과시를 요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는 대표이사의 대표권과 지배인 대표권과의 비교가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대표이사의 재판권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상업사형에서 지배인은 영업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났냐? 먼저 공통점을 보게 되면 정형적이고 포괄적이고 불가 제한성을 갖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 다음에 회사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미치기 때문에 정형성, 포괄성, 그 다음에 불가 제한성을 갖는 점에서 동일하고, 내부적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점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대표와 공동지배인, 표현대표사와 표현지배인 제도가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다만 지배인은 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대리인이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관이다. 당연한 거죠. 지배인의 권한은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되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 전반에 걸쳐서 권한이 있다는 점, 즉 영업의 범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지배인의 불법행위는 영업주 또는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지만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경업 피지 의무에 있어서 지배인은 동종 이종을 불문하고 회사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다른 상인의 상업장이 되지 못하나 이사는 동종 영업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동종이 됐든 이종이 됐든 다른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영업과 관련되지 않는 이종의 경우에도 경업 피지 의무가 인정이 되지만 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종 영업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이렇게 표로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한 번씩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현대표이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에, 실제로는 그 사람이 회사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로 보여지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표현대표에 관한 부분은 아마 많이 보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민총에서 표현대리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표현지배인 상법 총칙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표현이라는 용어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그 해당되는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격에 해당되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오인시킨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법리적 근거는 근반의 법리 독일법상의 외관이론이 있는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외관을 착출한 것에 대해서 그 외관을 만들어낸 것에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게 다수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자, 표현 지배인과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요건, 표현 대표이사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외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적 명칭의 사용,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표현적 명칭이죠. 격리 담당 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이 아니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격리 담당 이사 하면 여러분들이 격리 쪽만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격리 담당 이사 그 자체가 바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직함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판례는 격리 담당 이사의 경우, 이런 경우는 표현적 명칭에 사용되는 표현 대표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사 자격이 꼭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 되는 데서, 판례는 이사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사실상의 이사도 표현이사,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가 표현대표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 즉 무권 대행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이 표현대표가 이미 적용되는 이상 자기가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행위한 경우, 즉 무권 대행의 경우에도 이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외관에 대해서 회사의 규칙사유, 무슨 말이냐면 그 표현대표이사를 쓰고 있는 사람,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 사람을 회사가 알고 있으면서 그냥 사용을 방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회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회사의 책임을 묻기가 힘들지만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기한 경우, 놔둔 경우 그런 거죠. 그래서 회사가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외관 작출의 원인을 부여한 기적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방법은 적극적이 됐던, 소극적이 됐던, 발령을 했다든지 위촉을 했다든지 그러한 것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허락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 전원의 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건이고 이사의 과반수로 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외관에 대해서 제3자가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3자가 저 사람은 폐연 대표이사의 명칭을 쓰고 있지만 저 사람은 회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그 회사가 그 3자, 즉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신뢰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폐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야 되고, 그러한 경우에 제3자의 선의에 무과실까지는 불유하지만 중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면책이 된다. 그래서 중과실이 면책서. 그래서 그 사람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그 사람이 표현 대표이사가 아무 회사와 관계없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러한 경우는 회사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3자에게 이제 악의가 있냐 없냐고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면 그것을 면하고자 하는,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가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회사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고 회사에게 기적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제3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러한 요건을 다 만족하면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죠. 그러한 경우에 회사의 책임은 회사는 폐연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한 것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의 규정 여부에 대해서 적극설과 소극설 나누는데, 자, 적극설 보면 폐연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민법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철회권이 있고 회사는 추인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이 적극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폐연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경우는 회사가 책임을 진 결과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그 표현적 명칭을 사용한 대표이사, 즉 폐연 대표이사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폐연 대표이사가 어떠한 범위까지 적용되냐에 대해서 일반적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 속하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이 없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적용이 되는데 그 법률 행위는 준법률 행위라든가 수동적 대표 행위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대표이사를 할지라도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폐연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적용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 대표이사의 단독 행위에도 폐연 대표이사의 행위에 관한 회사의 책임을 정한 상법 395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이 부정설이 다있는데 다수가 판례는 이 긍정설에 입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표이사의 단독 행위에도 이 폐연 대표이사의 행위에 관한 회사의 책임이 정한 395조가 유추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다수가 판례가 긍정설의 입장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 등기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우리 상법 37조에 보면, 등기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한 사항을 아는 것으로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 대표이사는 등기가 돼 있습니까? 등기가 안 돼 있습니까? 등기가 안 돼 있죠. 회원 대표이사는. 그러면 이러한 제3자, 자, 회원 대표이사는 원래 대표이사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으나만 회원 대표이사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회원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와 거래한 제3자는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그 사람이 회원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대표이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법 37조에 관한 상법 37조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등기부를 열람해 보지 않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회원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회원 대표이사이지 등기되어 있지 않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람해 보지 않는 제3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상법 37조는 분명히 그러한 경우는 그 사람이 열람을 해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악의가 있다라고 전제가 의제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회원 대표이사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판례는 37조와 이 회원 대표이사의 규정의 취지는 서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즉 2차원설이다. 그래서 2차는 다르리 자죠. 다른 차원의 것이다. 서로 다른 차원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 기초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 37조의 적용 차원과 등기 기초 사실이 없이 외관 실내 보호를 규정한 상법 395조 적용 차원이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적용이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회원 대표이사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학설은 예외설이니 정동사유설이니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판례는 2차원설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실 등기와 관계. 자, 주주총회의 부존재 결의하자 또는 이사의 결의하자로 인해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로 된 경우, 그러한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제3자가 그런 경우 회사는 부실 등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아니면 회원 대표이사 제도에 따라서 책임을 짓는가에 대해서 학설은 나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러한 회원 대표이사는 소송행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소송행위는 누가 관여합니까? 국가가 관여합니다. 국가가 관여한 것은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원 대표이사 제도는 거래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소송상의 행위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동대표 이사입니다. 공동대표이사인데, 자, 대표할 사람을 몇 사람? 여러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정해서 그 사람이 공동으로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체육대회에서 옆에 사람하고 달리기를 할 때 서로 다리를 묶어서 달리기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리기를 시킬 때 서로 다리를 묶으면 이 달리기 묶어서 달리기 하는 게 혼자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까? 대개는 불가능하죠. 대개는 혼자 달리는 게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혼자 이렇게 막 달릴 수 있는 거를 규제를 하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대표이사라는 것은 대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즉 다른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공동대표이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동대표이사의 본질이 뭐냐? 이 공동대표의 본질이 뭐냐면 이 대표권을 합의하는 거냐? 우리가 공유관계 했을 때 합의죠. 합의한 거냐? 아니면 행위 방법만 공동으로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데 학설은 이 행위 방법이 공동설, 즉 각자 대표의 원칙이라는 입장에는 부합하는 그러한 행위 방법 공동설. 우리가 이 각자 공동대표 같은 경우도 각자 대표하는 거죠. 선임 유형을 보면, 자, 선임은 선임의 의사표시 플러스 등기,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 유형은 진정 공동대표사, 부진정 공동대표사가 있는데, 자, 진정은 모든 대표사 공동으로만 행사하는 경우고, 부진정은 일부는 단독, 일부는 공동대표사,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능동은 뭐죠? 능동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자, 능동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할 때는 둘이 힘을 합쳐서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음수표 등의 서면행위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음수표법의 어음행위의 발행이라든가 배서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각자 이 능동대표가
모두 다 기명날인이 있어야만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등동대리에게는 적용이 되고 수동대리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예컨대 자 대표이사가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A, B 두 사람만 있다고 했을 때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한다. 자 어떠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자 A, B, C에서 제3자로 하여금 A, B 둘 다 각자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되느냐 아니면 A라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시를 발송하게 되면 당연히 B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의사표시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취지죠. 그때 이런 경우는 수동대리는 이 사람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의사표시를 발송해도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는 그래서 이 수동대리는 공동대표이사가 적용 안 된다는 것은 각자 한 사람에게만 적용해도 효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불법행위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을 해주고 내부적 행위. 자, 이사의 책임 문제는 변론하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내부적 행위라는 것은 제3자와 관련해서 아무 관련이 없고 회사의 단지 내부적으로 예컨대 결제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겠는데 회사 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그것을 혼자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내부적 문제에 불과하는 거죠. 그것을 회사와 제3자 간의 거래관계가 성립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대표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자, A가 B한테 자기 대표권을 위임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대표권 위임의 가능하냐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한데 1차다. 즉,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면 공동대표를 뽑아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서로 대표권을 견제해서 남용을 억제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자, A가, 자, 나의 모든 대표권을 네가 다 행사해라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일치를 합니다. 다만 개별적 위임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되는데 학설은 이제 백지임설, 적극설, 표시행위 위임설, 다수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다수설에 의한 표시행위 위임설을 보면은 개별적 위임은 가능하다. 개별적 위임은 가능한데 물론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하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개별적 위임은 가능한데 다만 위임 관계를 현명한다. 현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현명주의라는 것을 배웠죠? 대리행위에서 배웠죠? 자, 대리를 하면서 대리인이 이것은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 민법상의 현명 대리가 원칙이지만 상법에서는 현명주의가 안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대표이사에서의 법률행위는 이 각자 개별적인 경우에는 위임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나의 다른 공동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현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것이 공동대표이사의 취지에 맞다라고 하는 게 표시행위 위임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게 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나머지 백지임성, 적극설, 소극설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설은 표시행위 위임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 단독으로 대표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원칙적으로는 공동대표이사 중에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대표는 공동으로 해야지 혼자서 행위한 경우는 무효이다. 다만, 대표는 당연히 이런 경우 책임지지만 회사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 문제점이 등기사항으로서 등기된 경우에 선악을 분문하고 대항이 가능하고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1인이 단독으로 대표 행위를 하는 경우 회원대표이사의 행위에 관한 회사의 책임을 일정한 상법 395조가 유치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 소극설이 있고 적극설이 있는데 다수설과 반례는 적극설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설의 입장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거래 안전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완화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시력을 초월하는 강한 필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적극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게 다수설과 판례다. 판례도 이 다수설 속에서도 범위가 확장설 있고 한정설이 있는데 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은 가장 뚜렷한 대표권의 외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된다. 한정설은 395조 적용이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다라고
하는 건데 판례는 적극설 중에서 확장설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대표이사의 행위는 대표이사의 단독의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적극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현 대표이사의 관계, 표현 대표이사와의 관계인데, 자, 1인의 대표행위 395조를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해서 학설은 이 부정설과 이 긍정설을 나누는데, 통설은 이 긍정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설은 긍정설의 입장인데, 자, 395조에서, 에서 대표권 없는 자도 책임이 짐으로 책임 있는 자는, 당연히 회사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설의 통설이라는 거. 그 다음에 표현 대표이사의 관계에서도 아까 공동 대표이사에서 긍정설에서도 적극설에서도 확장설과 한정설로 나눠지는데 이제 판례는 아까 긍정설 중에서 확장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확장설에 이야기되면 대표이사라는 표현만으로는 표현 대표이사 책임이 대표이사라는 표현만으로도 표현 대표이사의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대표이사라는 명칭은 가장 뚜렷한 외관 표시이다. 그래서 판례는 이러한 긍정설 중에서도 확장설에 입각해 있다. 그래서 공동 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을 용해 내지 방임한 경우에 회사는 그러한 395조에 의한 회사의 표현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 대표이사가 됐든 표현 대표이사가 됐든 간에 그러한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학설 같은 경우는 다설이고 판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 책임을 회사로 하여금 지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공동대표가 됐든 표현대표이사가 됐든 일반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이사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